삼촌은 정신과 의사였다. 저희 삼촌은 시골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셨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셨죠. 쉽게 말해 카운셀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둘뿐인 형제여서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삼촌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서 저와 놀아주시곤 했습니다. 역시 의사였던 삼촌은 용돈도 넉넉하게 주셔서 저는 삼촌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4년 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겨울방학 때의 일입니다. 방학이 되자 어머니께서 설날에 삼촌도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삼촌도 뵙고 삼촌께 세뱃돈도 받을 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촌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 속의 삼촌은 덩치가 크고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그날 본 삼촌은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져서 무슨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목욕탕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느라 거실에는 저와 삼촌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나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은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지금 아이 목소리 들리지 않았냐? 삼촌은 술을 마시지도 않는 분이셨고 농담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안 들렸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조금 슬픈 얼굴로 그런가? 역시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삼촌은 뒤이어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삼촌 말이다. 요즘 어디에 있던지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저런 걸 나한테 명령을 해대는 거야. 삼촌이 일하는 병원은 산속에 지어져 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힌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잦다고 했습니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에도 같은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여의사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구나. 삼촌은 묘하게 즐거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귤을 집어 내게 내미셨습니다. 보이냐? 뭐가요? 구더기가 잔뜩 들러붙어 있어. 봐라, 또 안에서 갉아먹으면서 껍질을 뚫고 구물구물 나오고 있지 않느냐. 흰색의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어. 뭘 먹으려 하던 이런 게 눈에 보인단다. 먹으면 내 몸 안에서 파먹고 나올 것만 같아. 삼촌이 그렇게까지 야윈 이유는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잠자는 것마저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으면 천장에서 누군가가 삼촌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삼촌은 거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일어나기 전에 사라진 것이죠. 그 후 갑작스럽게 삼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 도중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 친척 어른 중 한 분은 삼촌이 자살한 것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은 무척 맑아 도로에 얼어붙은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삼촌의 차도 도로를 따라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핸들을 꺾어 중앙분리대로 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고 나기 전날이었는데 한밤중에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형한테 온 거였어.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었는데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삼촌의 메시지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가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 뒤로 아이 같은 목소리가 몇 사람이고 죽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장난을 치실 분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시는 건 아닐까. 위화감이 느껴지는 사진. 아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30년 정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사진의 위령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30대의 남자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산이 취미라고 합니다. 그 스님은 조상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지만 영혼이나 영능력,
나아가서는 귀신 같은 것까지 내심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라는 직업상 가끔 이렇게 사진의 위령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본 이른바 심령 사진들은 풍경을 사람 모습으로 착각했다든지 유리에 비친 사람 얼굴을 귀신으로 착각했다든지 하는 별거 아닌 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도 그 점을 설명하며 마음먹음, 마음가짐, 기분 다스림의 중요성을 설파해왔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 남자가 의뢰한 사진도 비슷할 것이라 여기며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은 의뢰인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주변에 등산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댓 명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찍는 단체 기념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위령을 하기 전에 묻고 싶은데 이 사진에 어디가 신경 쓰여서 의뢰를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아마도 풍경 어딘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리라 여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심하며 되물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무언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확실히 처음 봤을 때 어쩐지 위화감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스님도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어딘지 모를 가벼운 위화감을 실제로 느꼈다고 합니다. 등산 동료들과 찍은 기념 사진이지요? 그러자 의뢰인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그 대답이 신경 쓰여서 스님은 다시 한번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을 중심으로 등산 동료들이 서서 다 같이 찍은 기념 사진. 그런 구도의 사진인데 다시 보니 오히려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더 커졌습니다. 아닌가요? 다 같이 찍은 기념 사진으로만 보입니다만. 의뢰인은 더욱 우울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 셀프 타이머로 저 혼자 찍은 겁니다. 스님은 농담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제야 처음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날씨에 찍은 사진인데도 의뢰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고 합니다.